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복부 외상 환자의 병원 전 관리입니다. 아, 네. 중요한 주제죠. 특히 응급구조학과 학생으로서 이 내용을 현장 중심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당신의 요청이 있었어요.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핵심 원칙들, 그리고 실제 응급처치할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속한 병원 이송이겠죠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알아봐야 할지 바로 시작해 보시죠. 네, 병원 도착 전 단계에서는요, 환자를 빨리 고정해서 이송하는 거, 그리고 필요한 만큼 수행요법을 하는 거,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. 환자 상태에 따라 뭐가 다른지 그걸 응급구조사로서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군요. 그렇죠. 그걸 알아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제일 먼저 환자 자세부터 짚어볼까요? 자료 보니까 복부 통증 호소하는 환자는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가 복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. 네, 맞아요. 통증을 좀 덜 느끼게 할 수 있죠. 그리고 척추 손상 의심만 없다면 구토할 때 기도로 흡인되는 걸 막으려고 왼쪽으로 눕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. 네, 기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산소 공급이에요. 산소요. 네, 환자 산소 포화도 쟀는데 96% 미만이다.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고농도 산소를 줘야 합니다. 아, 바로요? 네, 복막염처럼 배가 심하게 아프면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. 그럼 저산소증이 오고 쇼크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눈에 보이는 출혈은 직접 압박하고요. 예를 들어 높은 데서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차 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이런 심각한 손상 기전이 있다면 이거 쇼크 올 수도 있겠다.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쇼크 징후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80mm Hg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바로 수행요법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응급구조학과 학생인 당신이 현장에서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. 네. 정맥로 잡는다고 시간 보내다가 환자 이송 늦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. 아,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. 네, 그 시간이 생존에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정맥로는 필요하면 구급차 타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수액은 어느 정도나 주나요? 병원 전 수액은 보통 총 3,000ml 넘지 않게 하고요. 목표는 수축기 혈압 80mm Hg 유지하는 선에서 조절합니다.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혈액 응고를 방해하거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정맥로 확보 자체보다는 신속한 이송이 우선이고 수액도 조심해서 줘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수액 줄 때 또 주의할 점 있을까요? 저체온증 예방,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수액 자체가 차가우니까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아, 맞네요. 네, 그래서 환자를 마른 담요로 잘 감싸주고 구급차 안 온도도 좀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고요.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쉽진 않겠지만 데워진 수액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열 손실이 훨씬 빠르거든요. 더 신경 써서 보온해줘야 합니다. 그렇군요. 만약에 사고 현장에서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환자 배에서 장기가 밖으로 노출된 상태, 내장 적출이라고 하죠. 그런 걸 마주하면 어떡하나요?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절대 당황해서 그걸 다시 뱃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와, 절대 안 되는군요. 네. 감염 위험도 크고 장기가 더 손상될 수도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건 노출된 장기를 보호하고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. 멸균 생리식염수 있죠? 그걸로 거즈나 드레싱을 충분히 적셔서 부드럽게 덮어주고요. 네, 적셔서. 그리고 그 위를 다시 멸균된 비닐랩 같은 거, 공기 안 통하는 걸로 덮어서 습기 유지하고 오염 막아야 해요. 이송하면서 마르지 않게 계속 확인하고 필요하면 식염수 더 적셔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칼이나 철근 같은 게 몸에 박혀 있는 관통상은요. 이것도 함부로 빼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정확합니다. 바뀐 물체는 절대 현장에서 제거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. 왜 그런 거죠? 그 물체 자체가 어쩌면 안에서 닫힌 혈관을 누르면서 지혈 효과를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섣불리 뺐다가는 오히려 막을 수 없는 대량 뇌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. 와, 그래서 물체가 더 안 움직이게 두꺼운 드레싱이나 패드 같은 걸로 주변을 잘 쌓아서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. 물체 주변에서 피가 좀 나면 물체는 그냥 두고 그 주변을 직접 압박해서 지혈하고요. 만약에 너무 길어서 이송이 불편하면요? 그럴 땐 절단 도구로 잘라낼 수도 있는데 이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자르는 진동이나 열이 환자한테 전달되지 않게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. 아, 복부만이 아니라 흉부까지 같이 관통된 손상도 있겠네요. 이런 건 더 복잡하겠는데요?
그렇습니다. 특히 상처가 가슴 안쪽, 흉관까지 간 것 같고 크기가 크다면 공기가 가슴 안으로 들어가서 폐를 누르는 긴장성 기흉 위험을 생각해요. 긴장성 기흉이요? 이럴 땐 숨 내쉴 땐 공기가 나가고 들이쉴 땐 상처로 공기가 못 들어오게 막는 그 세면 테이핑 폐쇄 드레싱이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. 환자 숨 쉬는 거 아주 면밀히 봐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임산부 환자의 경우는 일반 성인이랑 다른 좀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을까요? 네,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. 임신 후반기, 보통 20주 넘은 환자는요, 바로 눕히면 커진 자궁이 배 뒤에 있는 큰 정맥, 대정맥을 눌러버려요. 아, 그럼 심장으로 피가 잘 못 들어가서 심각한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. 이걸 대정맥 압박 증후군이라고 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래서 척수 손상 없으면 왼쪽으로 눕히는 게 제일 좋고요. 만약 척수 고정이 꼭 필요하다면 척수 고정판 자체를 왼쪽으로 한 15도 정도 기울여줘야 합니다. 아, 기울여서요? 네. 그리고 임산부는 뱃속 아기한테도 산소를 줘야 하니까 저산소증에 굉장히 취약해요. 필요하면 주저 말고 바로 고농도 산소 주고 숨 쉬는 게 불안정하면 백밸브 마스크 같은 걸로 환기 보조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 와, 근데 임산부는 쇼크 징후가 그렇게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, 이거 정말 주의해야겠네요. 맞아요. 임신 중에는 원래 몸에 피가 더 많아져 있거든요. 그래서 피를 꽤 많이 흘려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그런 전형적인 쇼크 징후가 일반 환자보다 훨씬 늦게, 어떨 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피가 많이 나고 있을 수도 있겠다. 항상 의심을 높게 가져야 합니다. 수액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주면 임신 때문에 생기는 생리적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그것도 주의해야 하고요. 뭐 어떤 중증 외상 환자든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말 걸어주면서 안심시키고 정서력으로 지지해주고 또 통증이 어떤지 계속 확인하는 거, 이것도 기본이겠죠. 물론입니다. 아주 중요하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복부 외상 환자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응급구조학을 공부하는 당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신속한 이송의 중요성부터 환자 자세, 산소 공급, 또 신중해야 하는 수행요법, 그리고 장기 노출이나 관통상 같은 구체적인 상황 대처법, 마지막으로 임산부 환자의 특별 고려사항까지요. 네,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었습니다. 특히 쇼크 관리의 기본 원칙하고 저체온증 예방의 중요성, 그리고 임산부만의 독특한 생리적 변화를 고려한 접근법은 현장에서 활동할 당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. 당신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학습과 또 미래의 현장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. 오늘 다룬 복부 외상 말고도 이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른 부위의 동반 손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골반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는 흉부 손상 같은 거요. 그리고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이러한 동반 손상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찾아내기 위한 당신만의 전략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